하루하루 피땀 흘려 모은 1,000만 원, 이 돈이 불과 6시간 만에 400만 원으로 반토막 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속이 타들어가는 걸 넘어서 그냥 눈앞이 깜깜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신 당신, 이건 무슨 영화 대본이나 누군가의 과장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현실이죠. 맞습니다. 바로 2026년 5월 22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될 새로운 금융상품 때문에 여러분의 계좌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의도의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네. 지금 코스피 7,400선 돌파하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1조 달러, 그리고 SK 하이닉스 1,000조 원 돌파. 진짜 역사적인 대호황이잖아요. 엄청난 호황장이죠, 사실. 네. 그래서 대중들은 이 새로운 레버리지 상품의 등장에 막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자금 흐름을 가장 날카롭게 읽어내는 국내 10대 증권사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10명 중 9명이 이 상품을 가리켜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폭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와, 10명 중 9명이 폭탄이라고요? 대중들은 열광하는데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은 시한폭탄이라고 부른다. 야, 이 간극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의 주제는 5월 22일 상장이 확정된 바로 그 문제의 상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제공해주신 분석 보고서, 전문가 논문, 그리고 시장 데이터를 전부 아주 낱낱이 해체해 볼 겁니다. 네, 다 뜯어봐야죠. 왜 이 상품이 매력적인 탈을 쓴 폭탄인지, 또 주식시장 구조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네. 도대체 왜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이 무시무시한 금고문이 지금 갑자기 열린 건가요? 그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잠시 시선을 홍콩으로 돌려야 합니다. 홍콩이요? 네, 작년이죠. 2025년 5월에 중국 자산운용사인 CSOP가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를 홍콩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홍콩이요? 네, 이어서 SK 하이닉스 버전도 출시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품들의 한국 투자자들의 돈이 무려 4조 9,400억 원이나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4조 9,400억 원요? 와. 엄청난 규모죠. 홍콩 증시에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거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쵸, 많죠.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홍콩에서 가장 많이 쓸어 담은 종목 1위, 2위가 바로 이 두 상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베팅하려고 굳이 바다 건너 홍콩 시장까지 찾아가서 비싼 환전 수수료까지 내가며 돈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상황인 거죠. 그렇겠네요. 한국 투자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성장에 베팅을 하는데 정작 거래 수수료는 홍콩 자산운용사가 다 챙기고 관련 세금은 홍콩 정부에 바치고 있는 셈이니까요. 와, 눈앞에서 명백한 국부 유출이 벌어진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다급하게 규제 빗장을 풀어버린 겁니다. 원래 국내 법상으로는 ETF 하나에 최소 10개 종목을 담아야 했거든요.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그 동일 종목 편입 한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단번에 100%로 풀어버린 거예요. 아하. 그 결과 이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단 한 종목만 2배로 추정하는 ETF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만들면 사실 기존에 해외 계좌 열고 복잡하게 투자하시던 분들에겐 꽤 괜찮은 소식처럼 들리거든요. 겉보기엔 그렇죠. 수수료도 저렴해지고 세금 혜택도 생기고 무엇보다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터치 몇 번이면 살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진 거잖아요. 네, 접근성이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좋아졌죠? 게다가 목표 주가 기준으로 막 160% 이상의 단기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야, 이거 완벽한 기회다. 이렇게 보일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겉보기엔 아주 합리적인 조치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쉬운 접근성이 한국 시장만의 특수성과 딱 결합할 때 얼마나 끔찍한 함정으로 돌변하는지 직시하셔야 합니다. 특수성이요? 어떤 특수성 말씀이신가요? 한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유독 극단적인 쏠림 형상하고 투기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밈 주식이나 테마주 장세 같은 거요? 맞아요.
자금이 폭발적으로 확 몰렸다가 또 순식간에 쫙 빠져나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아주 심하죠. 이런 시장에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건 단순히 거래가 편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요. 탐욕에 휩쓸린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상품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고속도로를 깔아준 격이거든요. 아, 잠깐만요. 이 상황을 가만히 뜨다 보니까 정부가 사람들이 마카오로 원정 도박을 너무 많이 가니까 국부 유출 막겠다고 아예 우리 집 앞 편의점에 슬롯 머신을 떡하니 설치해 준 격이네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외국에 세금 떼이는 건 막았을지 몰라도 퇴근길에 그냥 컴바난 사러 갔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전 재산을 털어넣게 만들었다면, 이거 쉼표 넣어서 털어넣게 만들었다면 이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편의점 슬롯머신 비유가 지금의 모순을 정말 예리하게 짚어냈어요. 네.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건 역설적으로 대중이 이런 치명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확률을 극대화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그 편의점에 설치된 슬롯 머신이 수학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 폭탄의 내부 구조를 좀 해부해 볼 차례입니다. 좋습니다. 이 상품에 뛰어든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아주 절망적인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변동성 전이 그리고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변동성 전이, 음의 복리, 용어부터가 일단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좀 어렵죠? 제가 이 개념을 아주 일상적인 비유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흔히 겪는 그 요요 현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요 현상. 체중이 100kg인 사람이 10% 살이 찌면 110kg이 되죠. 네, 계산이 딱 떨어지죠. 여기서 다시 10%를 빼면 원래 체중인 100kg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아닙니다. 110kg의 10%인 11kg이 빠지니까 99kg이 됩니다. 네, 1kg이 어디로 갔죠? 분명히 10% 찌고 10% 빠졌는데 1%의 질량이 그냥 호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 주식 현물 투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 주식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2배 레버리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아주 무서워지죠. 만약 기초자산이 10% 오르고 내릴 때 레버리지는 20%씩 움직인다고 치죠. 100kg에서 20% 찌면 120kg이 되고 여기서 20%가 빠지면 96kg이 됩니다. 네, 96kg. 분명히 기초자산의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내 뼈와 근육, 다시 말해 내 계좌의 원금은 내가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도 무려 4%나 녹아내린 겁니다. 와, 그 다이어트 비유에 이 상품의 수학적 본질이 완벽하게 담겨 있네요. 아, 그런가요? 네, 레버리지 ETF는 누적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일간, 하루하루의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일간 수익률의 2배요? 네, 하루하루의 등락폭만 2배로 맞추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횡보장을 거듭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계속 깎여 나갑니다. 무섭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짐작이 아니고요. 구조적인 결함이에요. 국민대 박희강 교수님과 권용재 교수님의 연구 논문을 보면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논문까지 나왔나요? 네, 아무리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고 해도요. 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ETF의 로그 수익률은 결국 음수, 즉 마이너스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로그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개념이 일반 투자자들에겐 좀 낯설게 들립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 이자율 같은 단순 수익률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 수익률은 그냥 시작점하고 끝점만 깎 비교를 해요. 그렇죠. 1만 원 넣고 2만 원 되면 100% 수익이다 이렇게요? 맞아요. 단순하게 계산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퍼센트 단위로 복리가 적용돼서 움직이거든요. 매일 복리로요? 네, 로그 수익률은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리의 누적 효과, 이걸 측정하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아, 누적 효과를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이 로그 수익률을 통해 증명한 핵심이 뭐냐? 1일 단위로 200씩 출렁이는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요. 네. 결국 그 기하학적인 변동성 자체가 갉아먹는 비용이 기업의 실제 가치 상승분을 아예 압도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와, 가치 상승분보다 갉아먹히는 게 더 크다고요? 네, 실제로 1년간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벤치마크와의 추적 오차 중에
거의 100%가 바로 이 음의 복리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10% 오르고 10% 내린 걸 그냥 더해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변동하는 그 비율이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내 원금을 파먹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량주인 삼성전자라도 레버리지 형태로 오래 들고 있으면 수학적으로 무조건 돈을 잃게 되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장기 투자에는 절대 결단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아, 절대 안 되겠네요. 애초에 뭐 퇴직금이나 노후자금 넣어두고 5년, 10년 묵혀둘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네, 금융당국조차도 이 상품 약관에 이건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 초단기 트레이딩 도구다. 이렇게 못을 박아둔 이유가 바로 이 잔인한 수학적 진실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의 복리가 만드는 이 요요 현상의 늪을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투자자로서 나는 이 입의 레버리지 ETF 같이 무서운 건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냥 조용히 기존에 하던 코스피 인덱스 펀드나 삼성전자 현물만 사서 묻어둬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그럼 저는 이 폭탄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요? 증권사 CEO들이 이 상품을 단지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넘어서 한국 증시 전체의 시한폭탄으로 규정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니, 제가 레버리지를 안 샀는데도요? 네, 당신이 이 ETF를 단 한 주도 사지 않았더라도 매일 오후 3시에 벌어지는 이른바 리밸런싱 폭탄의 파편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리밸런싱 폭탄이요? 레버리지 상품을 안 샀는데도 피해를 본다니 도대체 매일 오후 3시에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요, 법적으로 매일 장 마감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에 정확히 2배 노출을 맞춰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 매일 2배를 칼같이 맞춰야 하는군요. 네, 이걸 맞추기 위해서 매일 오후 3시부터 3시 30분 동시효과 사이, 즉 장 마감 직전에 기계적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는 일일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ETF가 삼성전자 현물을 100억 원어치 보유해서 2배배인 200억 원의 노출을 맞추고 있었다고 치죠. 네, 200억.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의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장중에 10% 급락했습니다. 아이쿠. 그래서 90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총 순자산도 10% 줄어들었으니까 내일을 위한 목표 노출액은 200억이 아니라 180억 원으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서 뭔가 불길한 시나리오가 싹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 눈치채셨나요? 200억에서 180억으로 노출을 줄여야 한다면 운용사는 남는 20억 원어치의 기초자산을 시장에 처분해야 하잖아요. 네, 팔아야죠. 그런데 그 처분해야 하는 자산이 방금 10% 하락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바로 그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졌는데 배율을 맞추려고 오히려 주식을 시장에 더 내다 팔아야 한다고요. 네, 그 모순적인 상황이 정확히 맞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날에는 배율을 맞추기 위해 더 팔아치워야 하고요. 와, 반대로 주가가 오르는 날에는 고점인데도 억지로 더 사들여야 합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네요. 만약 5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이 이 이벨 레버리지 상품들에 쏠려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삼성전자의 악재가 터진 날 오후 3시가 되면 운용사들은 오직 그 2배율을 맞추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기계적 매도 물량을 동시효과에 그냥 쏟아냅니다. 와, 운용사들이 막 던진 그 거대한 매도 물량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장 막판에 한 번 더 곤두박질 치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주가가 더 내려가면 내일 도출액을 또 줄여야 하니까 운용사는 내일 또 팔아야 하고요. 네, 계속 파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밑빠진 독처럼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는 하강 나선, 그 무한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하강 나선이 CEO들이 경악하는 지점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 펀더멘털은 무시되는군요. 네, 오직 파생 상품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도독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웩도독이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일 오후 3시마다 이 기계적인 매수 매도 폭격에 휘청인다면요.
코스피 지수 전체가 미친 듯이 요동치게 됩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구조네요. 결국 방구석에서 조용히 노후자금을 굴리던 국민연금 가입자나 그냥 코스피 인덱스 펀드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던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이 오후 3시에 리밸런싱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 들어간 셈이잖아요. 네, 억울하게 끌려가는 거죠. 한국 증시라는 거대한 생태계 자체가 이 파생 상품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진짜 씁쓸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폭판의 파편을 직격으로 맞는 가장 억울하고 참혹한 피해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있어요? 누군가요? 바로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들입니다. 대형주 레버리지 ETF가 상장하는데 왜 상관도 없는 중소형주들이 직격탄에 맞게 되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돈이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뿐 아니라 DB 하이텍이나 한미반도체처럼 기술력 있고 튼튼한 중소형주들도 골고루 다 담겨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그랬죠. 펀드 하나에 자본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수익률이 위아래로 2배씩 움직이는 이런 극도로 자극적인 상품이 딱 나오니까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기존의 건전한 ETF를 막 팔아치우고 그 돈을 모조리 이 2배 레버리지 쪽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아, 돈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군요. 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상장 전인 4월 한 달 동안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1조 원 규모의 대형주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11조 원이요? 네, 이 거대한 자금이 5월 22일 이후에 레버리지 ETF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그저 대형주 2배 레버리지라는 진공청소기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다 쏠려버리니까 거래량이 싹 말라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유동성 부족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애꿎은 매도 폭탄에 맞고 질식사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망 선고를 받는 상황이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상품은 거의 금융 생태계의 파괴자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음의 복리로 투자자의 원금을 조용히 갉아먹고 리밸런싱으로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워버리고 또 건실하게 버티던 애꿎은 중소형주들의 유동성까지 말라 죽게 하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또 금융시장에 절대 악이란 건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 누군가는 이 카지노 같은 변동성을 역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갈 겁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공포를 넘어서 이 양면적인 상품을 명확하게 타겟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절대로 이 상품을 건드려선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은 무엇이고 반대로 이 무기를 날카롭게 쓸 수 있는 극소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드리죠. 먼저 이 상품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투자자 유형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죠? 첫째,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1등 기업이니까 그냥 사놓고 10년 묻어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맹목적인 장기 투자자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 안 되죠. 네, 앞서 로그 수익률로 증명했듯이 박스권 장세에서 음의 복리 때문에 원금이 녹아내립니다. 네. 둘째,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바닥이겠지. 물타기 해야겠다. 라고 접근하는 분들. 물타기요?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면요. 100%가 올라야 겨우 본전입니다. 와, 100%나 올라야 돼요? 네, 기초자산의 주가가 전고점을 회복하더라도 여러분의 계좌는 여전히 심각한 마이너스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끔찍하네요. 그리고 셋째, 기계적으로 설정해둔 칼 같은 손절 라인을 감정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아,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보고서에 등장한 기존 레버리지 상품의 사례를 보니까 구조를 모르고 덤비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 그 곧버스 데이터 보셨군요.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2배 수익을 내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시장에서 흔히 곧버스라고 부르는 상품 있죠. 네, 유명하죠. 이 상품에 투자한 1만 5천 명의 계좌 데이터를 뜯어봤더니 그중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99.99%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99.99%요? 네,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6%였고요. 이건 뭐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구조적 도살장에 가까운 수치 아닙니까? 맞아요. 상품의 구조를 모른 채 남들이 산다고 묻지마 투자를 하면 이렇게 계좌가 처참하게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단기 트레이더, 즉 매일의 시장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딱 계산하고 움직이는 전문 트레이더 영역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거나 네.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칩인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최종 품질 검증, 즉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공식 발표가 딱 나오는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아, 완전 확실한 호재네요. 네, 이런 거대하고 확실한 호재 키워드가 터지면 주가의 방향성은 출렁이지 않고 위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거든요. 흔들림 없이 쭉 올라가는 구간이요? 맞아요. 바로 그 방향성이 보장된 짧은 며칠 동안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이 짧은 직선 구간에서는 아까 말한 음의 복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의 2배의 수익이 또 붙는 짜릿한 양의 복류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와, 양의 복리. 네, 그 폭판적인 상승분만 쫙 빨아들이고 미련 없이 칼같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규율을 가진 사람만이 이 도구를 다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파도가 치는 날엔 아예 쳐다보지도 않다가 완벽한 해일이 밀려오는 그 하루 이틀만 딱 올라타서 서핑을 하고 나와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실 한국 주식시장은 하루에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제한폭이 30%로 정해져 있잖아요. 상한가 30%죠. 그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단 하루 만에 최대 60%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끔찍한 계산이죠. 오프닝에서 제가 아침에 1,000만 원 넣었는데 퇴근할 때 400만 원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한 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과장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현실이었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ETF를 시속 200km로 달리는 스포츠카의 초고감도 스티어링 휠에 비유하고 싶어요. 스티어링 휠이요? 네, 만약 여러분이 전문 레이싱 선수라면 손가락을 살짝만 튕겨도 코너를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겠죠? 그렇죠. 컨트롤이 되니까요. 하지만 운전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고속도로에서 무심코 핸들을 꺾었다가는 차가 90도로 꺾이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휴, 아찔하네요. 이 상품의 극단적인 반응성은 엄청난 기회이자 곧 죽음이라는 걸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자, 이제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약 듣고 계신 당신이 이 모든 구조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소하고서라도 기어코 이 초고감도 스티어링 휠을 잡기로 결심했다면요. 네, 증권사 앱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의 이번 투자는 철저히 단기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으며 내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할 때 아무런 미련 없이 기계적으로 끊어낼 명확한 손절 라인이 설정되어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제가 질문해보죠. 지금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구간은 아닌가? 네, 변동성 체크죠. 다시 말해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V-코스피 지수가 높게 치솟아 오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이겠죠. 이 지수가 높다는 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폭이 클수록 여러분의 원금을 갉아먹는 음의 복리 효과가 극대화될 테니까요. 네,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마지막 셋째, 내 ETF의 가격을 결정지을 자산운용사들의 1일 거래대금 규모와 장 마감 전 동시효과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물량을 매일매일 추적하고 분석할 능력과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와, 방금 말씀하신 이 3가지 질문 중에 단 하나라도 망설여지거나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상품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창 닫기를 누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닫으세요. 오늘 우리는 5월 22일 상장되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의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수학적 진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계좌를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코스피 지수에 어떤 구조적 타격을 미칠지 아주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깊게 파고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했던 모니터 화면에서 시선을 좀 거두고 조금만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어떨까요? 어떤 관점이죠? 만약 이 강력하고 자극적인 금융 진공청소기가 국내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투자 유동성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단 2개의 거대한 종목으로 블랙홀처럼 끝없이 빨아들인다면 싹 다 빨아들인다면요? 과연 10년 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토양에 제2의 네이버나 제2의 카카오 같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싹을 틔울 자본의 여력이 남아있긴 할까요? 그건 진짜 섬뜩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2026년 5월에 투하된 이 레버리지 폭탄이 우리에게 가져올 진짜 비극은
단지 운 나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찍히는 파란색 마이너스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과 기업의 미래 다양성 그 자체가 이 거대한 파생 상품의 그림자 아래에서 서서히 질식해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미래가 아닐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에게 맡기며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